안녕하세요. 저는 그 고용상 작가 그 강력추천 별점 5점 도서 함께 읽기 팀에 있는 홍미영이라고 합니다. 저는 이 책에서 제일 이게 되게 마음에 와닿았던 부분은 그 사회 전체의 투명성이 높으면 그에 따른 이자율이 내려가는 건 지극히 당연하다는 말씀하셨고, 그 글을 보면서 아, 저의 신용도를 높여서 저와 또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도 들기도 했습니다. 근데 제가 이제 궁금한 건 이것이 이제 우리나라에 적용이 되려면 그 박사님 보시기에 우리나라의 그 신용도 그 투명도는 어느 정도로 보시는지, 그럼 그 투명도가 있어야 금리를 내리는 건지, 투명도가 없어도 금리를 내려서라도 경기를 올려야 되는 건지, 그 비교했을 때 미국도 비교하시고 뭐 독일, 영국 나왔지만 제가 아직은 우리나라는 좋은 점도 있지만 약간 그렇게까지 이렇게 어떻게 맥락적으로 그 나라하고 비교해서 그 나라가 그렇게 하니까 우리도 그렇게 하게 맞지 않게 하는 게 약간 제가 혼돈스럽거든요. 아주 좋습니다. 이게 드디어 공부의 시작이에요. 그러니까 이 책을 읽으면서 다 이해되시면 이미 그건 초보가 아니에요. 저는 이제 초보를 위해 썼다고는 했지만 부분 재밌으셨을 거예요. 사실 초보분들은. 아, 이건 내가 좀 아는 거야 라고 생각됐을 때 재밌었을 거고,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이해된 건 오늘 세미나 강의를 들으면서 들으셨을 거고, 특히 이거 다 아는 이야기인데 잘 정리했네 라고 하신 분들이 이제 중수입니다. 그래서 여기 아마 초급도 있고 중수도 계실 텐데 아주 잘 이야기하셨어요. 제가 투명한 사회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. 우리나라는요, 선진국 수준이긴 하지만 거기서는 낮은 편입니다. 그게 어디서 측정되냐 하면요, 은행의 연체율 통계를 보면 됩니다. 은행의 연체율이 뭐냐면요, 이자나 원금 지급을 한 달 이상 늦춘 사람들의 비율입니다. 그러니까 100억을 빌려갔는데 1억 정도가 지금 연체되고 있다 그러면 연체율이 1%인 거죠. 그죠? 참고로 그 2000년대 초반 그 카드 위기 발생했었을 때 통계를 보면 회사 따라 다릅니다만 10% 이상의 연체율이 있었습니다. 진짜 100억 빌려가서 10억이 못 갚고 있었어요. 그럼 어떻게 돼요? 은행이 망하죠. 카드사가 망하죠. 이해되세요? 그런 상황이 빚어지면 은행들이나 카드사 입장에서 건전한 분들한테 돈을 빌려줄 때도 높은 금리를 받으려고 들겠죠. 내가 너를 어떻게 믿어? 그죠? 우리나라는 얼마냐 요새? 1% 전후까지 떨어졌어요. 그 밑에도 잠깐 갑니다. 그러니까 100명 중에 1명 정도만 이제 연체해요. 그런데 호주를 비롯한 세계적인 금융 강국들은 그게 몇 프로인지 아세요? 연체율을 봤는데 놀라지 마십시오. 0.2에서 0.4% 정도. 그게 뭐였냐 하면요, 은행도 소비자와 기업을 너무너무 잘 알아서 돈 떼먹을 것 같은데 안 빌려주는 능력을 가지고 있고, 반대로 또 가게와 기업들은 돈 한번 빌려가서 연체하면 그 뒤에 큰일 난다라는 생각 속에 잘 갚으려고 되게 애를 쓰는 이런 문화들이 수백 년에 걸쳐 정착된 거죠. 그에 비해 한국은 아직 그 과정에 있다. 그래서 그 연체가 발생하면 누가 피해를 보냐면 건전한 여러분이 보는 거예요. 신용금리들 높아지는 거죠. 왜? 거기서 본 손실을 메워야 되니까, 은행은. 네가 연체할지를 어떻게 알아라고 생각하는 거죠. 그래서 우리나라도 점점 선진국처럼 신용점수 관리에 신경을 써야 되는 사회로 간다. 이게 제일 중요한 게 뭐다? 연체 안 하는 겁니다. 카드사에서 아직 입금 안 됐습니다라는 소리를 안 듣는 거. 이런 것들 굉장히 중요합니다.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거. 이제 두 번째, 다른 선진국에서 했던 걸 우리나라에 그냥 무작정 적용해도 되냐 하면 그게 가능한 것도 있고 안 한 것도 있다. 경제학은요 굉장히 나라를 탑니다. 나라마다 경제 여건에 따라 여기서 중요한 원칙들이 상당히 달라지는 경우가 있다. 예를 들어서 중국이다. 금융시장 개방도 안 돼 있고 정부가 통제를 하고 있는 나라에서 가장 중요하게 우리들이 봐야 될 부분들은 뭘까?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저는 재정정책이다 이렇게 딱 이야기하거든요. 왜냐하면 고정환율 제도를 가지고 있는 나라는 통화정책의 중요성이 별로 없어요. 정부가 세금을 깎아주냐 세금을 늘리냐 이게 훨씬 더 중요한 정책이고, 거기에 보조금 이런 것들을 해서 지금 미국과 중국 간에 있어서 무역 분쟁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
보조금 지급이다. 이런 재정 정책을 통한 자금 지원 이런 것들이 논쟁이 되는 게 그렇고요. 우리는 외환시장 다 개방돼 있고 통화 정책들 전부 다 세계 따라 움직이잖아요. 이럴 때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정책은 통화 정책입니다. 우리는 정책 금리가 어떻게 움직이느냐가 경제 정책의 방향성을 좌우하는 키포인트죠. 나라마다 좀 달라요. 제도 따라 다릅니다. 그거를 배우는 게 중수라고 저는 생각해요. 어떤 사람이 이런 이야기 하죠. 망치를 든 목수의 눈에는 모든 튀어나온 것은 박아야 될 대상으로 보인다 그러죠. 그렇습니다. 초보일 때 제일 경계할 것이 뭐냐면 한 권 읽고 세상의 모든 것을 알았다고 느끼는 게 제일 위험해요. 책 한 권 읽고 세상의 모든 것을 이해했다고 느낄 때가 제일 위험하다고 합니다. 더닝크루거 곡선이라고 부르죠. 책 한 권을 읽었을 때가 가장 자신감이 넘치는 시기. 그러다가 책을 계속 읽어 나가면서 중수가 되는 순간 죄송합니다. 나는 슈렉이었어. 라고 이야기하는 순간이 왔을 때부터 고수로 갑니다. 그래서 그러나 고수가 됐을 때도 책 한 권 읽었을 때의 자존감 수준의 절반 이하죠. 내가 모르는 게 얼마나 많은지를 알기 때문에. 그렇습니다. 그래서 정말 좋은 태도예요. 굳이 제 책을 안 읽으셔도 되고요. 다른 입문서들을 가는 중간 다리, 징검 다리로 놓고 그렇게 공부를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다. 이 태도가 굉장히 좋은 태도. 헷갈리고 어리둥절하고 이게 맞는지 제가 가지고 있었던 상식과 달라서 혼란스러워요가 가장 좋은 공부의 태도다. 감사합니다.